런던에는 21만 5천 명의 백만장자가 살고 516명의 억만장자, 45명의 10억장자가 있습니다. 런던은 정말 엄청나게 부유하죠. 그런데 런던을 제외한 영국의 나머지 지역은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5개 주보다도 실질 소득이 낮고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런던과 남동부를 빼고 계산하면 영국의 1인당 GDP는 14%나 떨어지거든요. 블랙풀 일부 지역의 평균 수명은 르완다보다 낮고 한때 번영했던 도시들이 지금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 됐습니다. 대영제국, 이영제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몰락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197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거든요. 당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에 100파운드였던 물건이 1979년에는 300파운드가 넘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70년대에 OPEC 석유 가격을 2배, 3배로 올리면서 모든 물건 값이 하룻밤 사이에 치솟았고 강력한 노동조합들은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도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거기다 느슨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대처와 그녀의 강경파 경제 자문들은 인플레이션을 제1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어요. 첫 번째로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대처 정부는 통화 공급을 강력하게 조였고 연간 12%였던 통화량 증가율을 1984년까지 6%로 낮췄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리는 거였죠. 1979년 6월에 금리를 12%에서 14%로 올렸고 12월에는 영국 역사상 최고치인 17%까지 올렸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대출을 비싸게 만들어서 신용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정책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강한 파운드화 때문에 영국 수출품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대출 비용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무너졌거든요. 제조업체들은 투자를 할 수도 없었고 확장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운영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대처 정부는 공공부문 차입을 1979년 GDP의 4.7%에서 1983년까지 1.5%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 침체 한복판에서 세금을 올린 겁니다. 당시 이미 200만 명이 실직 상태였고 매달 10만 명씩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364명의 경제학자들이 타임즈에 공개 서한을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요. 그럼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극단적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1979년 13%에서 1983년 5%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금리와 강한 파운드 그리고 지출 삭감이 영국 전역의 제조업 도시들을 파괴했습니다. 영국의 산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고 지역 간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반면 런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로 서비스 기반 경제였던 런던은 영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버틸 수 있었거든요. 1980년대 중반이 되자 영국 북부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실업률은 모두 15%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남동부와 런던은 10% 이하를 유지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여기서 빅뱅 규제 완화 패키지가 등장합니다. 대처는 런던을 금융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규제 완화를 통해 고정 수수료와 환율 통제가 폐지됐고 단일 역할 규칙이 끝났으며 외국인 소유가 허용됐고 전자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는요? 국제은행들이 런던에 4억 5천만 파운드를 쏟아부었고 1,500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했으며 런던은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영국은 르네상스를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처 집권 첫 해에 GDP는 약 1조 파운드였는데
1990년 퇴임할 때는 1조 4천억 파운드가 됐거든요. 1인당 GDP도 1만 5,500파운드에서 1만 9,900파운드로 올랐습니다. 영국은 더 부유해졌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는 25에서 35로 증가했거든요. 1인당 GDP는 30% 증가했지만 불평등은 40% 증가한 겁니다. 영국은 더 부유해졌지만 동시에 더 불평등해졌어요. 이건 대처의 정책이 영국 산업 기반에 미친 극심한 타격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에 제조업은 영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했는데 1990년에는 16%로 떨어졌거든요. 동시에 제조업 고용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네, GDP는 올랐고 1인당 GDP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 살지 않는다면 그걸 체감하기 어려웠죠. 서비스 산업은 성장했지만 다른 산업들은 쇠퇴했고 영국 경제는 재편됐습니다. 산업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일자리와 간접 일자리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젯을 만드는 공장을 열면 100명을 직접 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젯을 만들려면 강철과 전기가 필요하고 유통업체도 필요하죠. 그래서 당신의 공장은 추가로 300개의 간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직접 일자리 1개당 간접 일자리 3개의 비율이 됩니다. 은행업을 보면 직접 일자리 100개당 간접 일자리가 약 200개로 비율이 1대2입니다. 하지만 철강 제조업을 보면 직접 일자리 100개당 간접 일자리가 900개 이상이에요. 비율이 1대9인 겁니다. 금융서비스 산업 전체를 보면 비율은 약 1대3.6인데 괜찮아 보이지만 유틸리티나 내구재 제조업, 비내구재 제조업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기반 산업이 높은 GDP로 이어지지만 소득이 소수의 개인에게 더 집중되면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임금과 복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제조업 일자리는 강력한 복지 혜택과 퇴직연금, 유급휴가, 보험, 병가가 있는 정규직 고용계약이 특징이었어요. 저숙련 제조업 노동력의 대다수가 갈 수 있는 대안들은 이런 특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은 제조업에서 벗어난 변화가 불평등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영국의 산업 기반은 지역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겁니다. 남부에는 일자리와 임금 성장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쇠퇴한 산업에 의존했던 지역들은 텅 비어버렸거든요. 오늘날 런던 북쪽의 영국 어떤 지역도 영국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를 가진 곳이 없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런던과 남동부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지역이 영국 평균보다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도시들이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부유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대도시로 상당한 이주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영국 사람들이 다른 지칠 국가들보다 지역 간 이동률이 높긴 하지만 런던은 예외입니다. 사실 영국인들은 런던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런던에서 떠나는 게 더 많거든요. 런던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국내 이동률을 가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될까요? 특히 런던의 중위가구 소득이 영국보다 14% 높다는 걸 고려하면요. 이사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생활비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비를 포함하면 가구 소득은 런던에서 겨우 1% 더 높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5% 소득자가 아니라면 이사 가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런던의 주택 가격은 영국 평균의 거의 2배이고 돈 대비 얻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 런던에 심각한 노숙자 문제가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서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4년 노숙자 옹호 단체들은 런던에서 1만 3천 명 이상의 거리 노숙자를 집계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고 10년 전보다는 63% 증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런던 인구의 2%가 노숙자로 간주되는데 뉴욕은 0.8%, 토론토는 0.5%,
파리는 0.3%, 베를린은 0.3%, 암스테르담은 0.2%입니다. 런던은 완전히 다른 리그에 있는 거죠. 주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1980년 마가렛 대처가 도입한 구매권 제도입니다. 아이디어는 이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정부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서 공공주택을 민영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할인은 엄청났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의 경우 33%, 아파트의 경우 50%였는데 나중에 70%까지 올랐거든요.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시장 가치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주택 재고가 저렴하게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현재 세대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방당국은 무보증금 모기지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0% 계약금으로 70% 할인받아 부동산을 사고 몇 년 후 시장 가격으로 팔면 세금도 안 내고 완전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특히 런던에서 심각했습니다. 1980년에 런던에는 약 71만 5천 채의 이런 주택이 있었는데 도시 전체 주택 재고의 거의 30%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39만 채만 남아있고 공공주택은 이제 주택 재고의 약 10%만 차지하는데 이는 61% 감소한 겁니다. 게다가 영국 전역에서 구매권 주택의 최소 40%가 현재 시장 가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런던의 치솟는 주택 가격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런던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해외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런던에서 집을 사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걸 활용합니다. 2024년 1분기 런던 주거용 부동산 판매의 약 27%가 외국인 구매자에게 갔거든요. 이게 뉴욕 같은 다른 주요 도시에서는 어떨까요? 런던이 27%인 반면 뉴욕은 0.3%입니다. 90배 차이인 거죠. 그리고 더 심해집니다. 런던 신규 임대 부동산의 20% 이상이 최소 한 명의 외국인 주주를 두고 있는데 2016년부터 2배가 됐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영국의 비거주자 세금 지위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건 영구 거주지가 해외라고 주장하는 영국 거주자들이 해외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한 영국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똑똑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근시안적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돈을 가져와서 현지에서 쓰지만 주택 같은 희소 자원에서 현지 주민들과 경쟁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면 정말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8만 3천 명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은 부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만 항상 주택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시드니, 멜버른, 밴쿠버 등이 모두 이 함정에 빠졌어요. 게다가 이런 부자들은 경제에 같은 방식으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현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열고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죠. 단지 고급 주택과 자동차를 사고 외식하고 잠만 잡니다. 네, 경제에 조금 기여하긴 하지만 통계를 부풀리는 것 이상은 아닙니다. 모두 현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요. 하지만 주택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영국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인데 수십 년 동안 답은 간단했습니다. 런던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런던을 방문하면 지하철과 열악한 인프라에 대해 불평하는데 확실히 이 사람들은 나라의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영국의 교통 투자를 보면 런던이 압도적입니다. 1인당 거의 1200파운드를 받거든요. 북동부는 겨우 430파운드, 동부 미들랜드는 350파운드와 비교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지역인 남동부조차도 런던이 받는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걸 관점에서 보면 북부가 런던과 같은 1인당 비율로 자금을 받았다면 1400억 파운드의 추가 투자를 받았을 겁니다. 이건 엘리자베스 라인 7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금액이죠.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동료 국가들에 비해 교통에 과소 지출합니다. OECD 데이터는 영국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에 연간 GDP의 0.3%만 투자했다고 보여주는데 이탈리아는 0.4%, 독일과 미국은 0.5%,
프랑스는 0.6% 이상과 비교됩니다. 비극은 이 투자 부족이 영국 도시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약한 도로와 철도 연결로 런던 외부의 도시들은 훨씬 덜 효과적인 규모를 갖고 있어요. 통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연결된 일자리가 적으며 성장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문제를 요약하는 독특한 데이터 포인트는 영국이 서유럽에서 도시 규모가 경제 생산성과 강하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겁니다. 열악한 인프라가 이것의 중요한 원동력이죠. 그리고 교통만이 아닙니다. 같은 방치가 RD에서도 나타납니다. RD 지출은 생산성과 소득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즉, 런던입니다. 2016년에 정부는 영국 북부에서 1인당 21파운드, 미들랜드에서 14파운드만 R&D에 썼습니다. 런던에서는 60파운드였죠. 이건 강화 루프를 만듭니다. 더 많은 RD는 런던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며 더 많은 RD에 자금을 대는 겁니다. 게다가 영국은 이상치입니다. 독일의 가난한 지역들은 더 많은 공공 RD 지원을 받는데 영국에서는 정반대거든요. 결과는 명백합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들은 찌꺼기를 받고 영국의 RD 정책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신 심화시킵니다. 비즈니스 RD 투자가 있는 지역에 정부 RD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지만 영국은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같은 지역은 지역 내 비즈니스 RD 양에 비해 더 많은 정부 RD 지원을 받는 반면 영국의 나머지 지역은 덜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런던 외부의 기업들은 런던의 기업들을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런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삶의 질이 악화되는 또 다른 이유죠. 영국은 예전의 모습에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나라가 하나의 번성하는 도시를 가진 대부분 흔적만 남은 나라가 됐거든요. 토니 블레어는 한때 만화경이 흔들렸고 조각들이 변동 중이며 곧 다시 정착될 것이니 정착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를 재정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재정렬된 유일한 것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뿐입니다. 비극은 영국이 여전히 번영을 위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런던 너머로 기회를 확산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 약속은 계속 깨진 채로 남을 겁니다. 네, 영국은 여전히 돈이 있고 여전히 권력이 있으며 여전히 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템즈강을 따라 몇 평방 마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국도 사라졌고 공장도 사라졌으며 미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런던은 앉아서 미슐랭 스타 음식을 먹는 동안 영국의 나머지는 골목에서 길고양이처럼 찌꺼기를 먹고 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